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놀라운 경제 성장률. 2. 인도의 솔직한 결정. 3. 일본의 위기 상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각별한 한국 사랑은 유명한데요. 오래전부터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해왔었죠. 그런 인도 총리와 정부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에 인도 현지에 있던 수많은 일본인들은 발칵 뒤집혔는데요. 반면 한국에게는 희망찬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14억 인구를 보유한 인도. 평균 연령이 40대인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인도는 평균 연령이 27살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출산율 또한 높아 국제연합의회는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몇 년 안에 따라잡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죠. 경제력 또한 남다릅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73 경제성장률 또한 인도가 중국보다 훨씬 높았는데요. 일본의 니케이 신문은 2029년에는 인도가 현재 GDP가 자신보다 2배인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로 부상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죠. 이렇게 넓은 내수 시장과 잠재적 파워를 보유한 인도는 패권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G3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많은 국가들이 인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아시아 국가들 역시 인도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인도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구자라트 주에 많다고 합니다. 인도는 수도나 대도시를 제외하고 총 28개의 주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 단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가 바로 구자라트주입니다. 구자라트의 면적은 19만 6천 킬로미터로 한반도보다 조금 작지만 인구는 7천만 명이나 되는데요. 구자라트는 인도 내에서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으며 인도 국내 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7%로 가장 높죠. 이렇게 구자라트 지방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 현재 인도 연방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가 구자라트의 주총리로 재임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구자라트 주총리를 역임하며 산업 인프라 확충 등 기업 환경 개선에 힘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현재 구자라트에는 인도 500대 기업 중 29개의 본사가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구자라트에 유독 일본 기업이 많다는 점인데요. 일본인들은 구자라트를 미니재팬이라고 부를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디 총리는 예전부터 이를 흡족해하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모디 총리가 일찍이 품었던 꿈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참석한 서밋 행사에서도 모디 총리는 구자라트를 한국처럼 만들고 싶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의 바람과는 달리 구자라트는 일본 기업들의 터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인도를 중심으로 사업 확장을 꿈꿨던 일본인들이 몰려갔기 때문이죠. 사카키바라 이스케 전 일본 대장성 차관은 자신이 출간한 저서 인도를 읽는다에서 인도의 지리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일본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 역설했죠. 덕분에 구자라트 지방은 순식간에 일본 기업으로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인도에 많이 진출하지 못했죠. 점점 인도를 일본 기업들이 거의 점령하다시피 해갔습니다. 지리적 중요성 외에도 일본이 인도에 투자하게 된 배경은 값싼 인건비였습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자국의 인건비가 감당이 인데 중국에 공장을 대거지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중국 경제가 발전하고 따라서 인건비도 오르게 되었죠. 일본은 중국 임금의 3분의 1 수준인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옮기게 됩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마저 인건비가 상승하자 일본은 그보다 싼 방글라데시로 공장을 옮겼죠. 그러다 때마침 인도가 엄청난 부상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싼 가격에 젊은 인력을 충원하기 좋은 장소인 인도를 주목하게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자 일본 기업들은 대거 인도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많은 인도인들은 이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실제로 구자라트 투자유치 관련 기관의 담당자 마라타 씨는 일본 기업이 구자라트를 인도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별다른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며 의아해했죠. 불행히도 인도에도 인건비 상승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인도의 경제일간지 이코노믹 타임즈는 근래 들어 임금 인상률이 약 1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상승하는 경제력만큼 인건비도 늘어난 것입니다. 싼 인건비에 의존했던 일본 기업들은 심각한 위기를 겪었는데요. 일본이 자랑하는 소니나 스즈키 등 비교적 일찍 진출한 기업들의 제품이 인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며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도에 진출한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며 일본이 차지한 점유율을 뺏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일본 기업들은 새로운 전략을 구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태세를 가다듬고 반격을 준비하던 일본 기업에게 청천벽력 같은 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모디 총리가 드디어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었죠. 세계적인 잡지인 타임지는 인도 경제를 분석하는 심층 기사를 실었습니다. 현 인도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를 분석해보면 힌두 민족주의와 한국 경제 모델이라는 두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을 발전 모델로 상정하고 한국의 동아시아 복지성장 모델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 모디 총리가 구자라트주 총리 시절부터 한국을 개발 모델로 삼아 배우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주목한 것이죠. 그리고 얼마 뒤 모디 총리는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기존 구자라트 지역에 몰려있던 일본 기업들을 하나 둘 내쫓고 한국 기업으로 채워나가겠다고 말한 것이었죠. 인도의 대투자 유치기관인 인베스트 인디아의 바그라 CEO는 말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한국을 국가발전 모델로 상정하고 한국과의 협력에 정성을 쏟을 거라고 말이죠. 바그라 CEO는 또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이 실시될 것을 암시했는데요. 메이크 인 인디아란 인도가 발표한 정부 정책입니다. 고용 창출을 위해 제조업 유치에 주력한다는 내용이죠. 중요한 점은 인도의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 기업을 대규모로 유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는 즉각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많은 젊은 한국 인재들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죠. 또한 한국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현재 구자라트에는 포스코, 신한은행, 롯데제과, 현대로템, 국도화학 등 1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 기계부품을 비롯해 환경설비, 의류 화장품, 의류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죠. 구자라트 상담회를 찾은 인도 현지 바이어들은 한국과의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구자라트 상공회의소는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한국 제품이 괜찮다는 입소문을 많이 들었지만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신규 거래를 많이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다. 반대로 모디 총리는 일본 기업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정부 차원에서 일본인에 대해 기존에 발급한 비자를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죠. 이 소식에 인도에 있던 현지 일본 기업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에서 인도로 출장을 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본인 직원의 인도 출국도 금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죠. 일본의 각종 반발에도 인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모디 총리는 꾸준히 그렸던 구자라트 총리 시절 꿈부터 현재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까지 굳세게 실행해 나가는 걸 굽힐 생각이 없었죠. 값싼 노동력과 내수만을 보고 인도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일본. 그에 비해 현지인들의 반응과 실제 기업들의 실적은 좋지 못했는데요. 현재 인도 정부는 직접 나서 일본 회사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한국 기업을 유치, 새로운 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 기업 니시는 몇 달 전 인도에서 충격적인 신상을 발매했습니다. 바로 개키경라는 라면인데요. 야심차게 내놓은 이 신상 라면의 포장지에는 놀랍게도 엄청이라는 한글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맛도 한국의 불닭볶음면과 흡사하다고 하는데요. 일본 유명 식품 기업이 한국 불닭볶음면을 카피한 사실이 드러나며 비난을 받았습니다. 포장에 한국어를 집어넣어 인도인들을 교묘하게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니시는 뻔뻔하게도 자신들이 만든 정품이라고 말하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죠. 인도 시장 상황이 불리해진 일본이 한국을 따라해서 실적을 회복하고자 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수세에 몰리고 있죠. 인도 총리의 오랜 롤모델이었으며 지금은 파트너가 되어 인도에 당당히 진출하게 된 한국. 한국을 향한 인도의 러브콜 덕분에 힘들이지 않고도 한국은 인도에서 성공리의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려던 미국이 삼성의 대반격에 큰 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는 외신에서도 크게 부각되며 바이든 정부의 진짜 의도까지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미국마저 크게 놀라게 한 삼성의 폭탄 발표. 최근 니케이 아시아는 미국이 한국 기업에게 준 1년간의 수출 통제 면제 조치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중국 사업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외신들은 인텔이 랜드 사업을 SK 하이닉스에 넘긴 후 나온 조치라는 접을 들어 미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인텔은 6조 원을 들어 중국 다른 공장을 랜드 전용으로 전환했었고 그 후 2020년 매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인수했던 곳은 SK 하이닉스로 무려 90억 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매입가였던 80억 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하이닉스는 인텔 점유율 11%를 흡수해 총 23% 점유율로 일본 키옥시아를 뛰어넘어 단숨에 2위로 도약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중국 정부 또한 작년 말 SK 하이닉스의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를 최종 승인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인수가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갑자기 수출 통제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한다고 통보했지만 이는 인텔 낸드 사업이 SK하이닉스에게 완전히 인수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행동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직 20억 달러 잔액과 인력 및 기술에 대한 인수인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1년 면제 대상에는 인텔이 하이닉스에 넘겼던 중국 다른 공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텔은 13일 자사 공식 트위터에 해당 내용을 직접 밝혔고 잘 떠넘겼다는 식의 안도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인텔 CEO 또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지정학적으로 불가피한 내용이라며 한국 기업이 포함된 수출 통제를 더욱 부추기는 발언을 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은 전체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 40%를 담당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은 전체 디램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텔 낸드 사업까지 인수한 상황에서 미국이 결정타를 먹인 것입니다. 1년 유예 또한 업체들에게 영향이 올까 선택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행동은 미국의 또 다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세계 3위 메모리 제조업체 마이크론을 키우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달리 중국 생산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이죠. 중국 시안에 테스트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제조 공장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10월 4일 마이크론이 미국 본토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선언을 했고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는 그로부터 3일도 걸리지 않아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는 양쯔 메모리와 IMTC 등 중국 업체를 견제하겠다는 명목이지만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마저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로 포위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20년에 걸쳐 뉴욕에 1천억 달러 142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단계적으로 자사 생산량의 40%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마이크론 뉴욕주 부지는 미식 축구장 40개에 해당하는 너티입니다. 워싱턴의 기업 관계자는 미국은 결코 한국 기업 쪽으로 중국을 제재하지 않는다며 결국 중국을 핑계로 한국까지 견제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반도체법에 따라 초기 투자금의 절반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한 축인 낸드 플래시에서 마이크론의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날개를 탈아준 것입니다. 마이크론은 세계 최초로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곧바로 238단을 공개하면서 가까스로 재역전에 성공했지만 언제든 뒤집힐 정도로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10나노 5세대 디램 양산도 준비하고 있어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둘 다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최근 마이크론을 찾아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해 미국의 승리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의 연구개발센터를 두고 주로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의 공장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을 선택했던 이유는 지원금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딜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전 세계 반도체 칩 제조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37%였는데 이것은 12%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에 인텔 파운드리가 마이크론 메모리를 적극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회사 제품을 자국 업체들이 적극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팔겠다는 전략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은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영업기밀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핵심 정보가 인텔과 마이크론 등에 흘러갔을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일본과도 합심해 한국 업체들 추격하고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업체 키옥시아의 도시바 메모리는 미국 웨스턴 디지털과 공통으로 총 10조 원 규모의 새 반도체 공장을 일본 북부에 건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낸드 생산량을 2배로 늘리고 162단까지 성능을 올리려는 중입니다. 1차로 2,700억엔을 투자해 3차원 플래시 메모리를 양산할 계획인데 이 중 3분의 1인 980억엔 정도는 일본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반도체 기금 6천여엔에서 지원금을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키옥시아가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키옥시아 또한 중국 내 공장이 없어 미국 수출 통제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만 입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일본 히로시마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4,600억 원 정도를 지원받아 디램을 양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즉 대다수가 1년에서 2년 사이에 공장이 지어지게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도 이 시기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협공에도 삼성전자는 마이크론과 키옥시아의 정면 승부를 걸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치킨 게임에 돌입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삼성은 최근 얼린 컨퍼런스 콜에서
인위적 감산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투자 계획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이크론과 일본 키옥시아가 잇따라 감산 계획을 밝힌 것과도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최근 디램과 낸드 플랫이 감산을 공식화했습니다. 하반기 생산량을 줄이고 내년 설비 투자 규모를 올해 대비 30%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3분기부터 232단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이번 감산으로 176단 낸드 생산이 주를 이룰 것이란 분석입니다. 일본 키옥시아 또한 플래시 메모리 생산을 30% 줄인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내놓기로 한 162단 생산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공장 건설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케이신문이 보조금 지급 등으로 공급 과잉 문제가 터져 결국 자국 기업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토로를 했을 정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라인을 멈추면 제품이 나오기까지 6개월이 걸리게 한번 감산을 진행하면 기회가 왔을 때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과거 치킨 게임처럼 삼성의 승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반도체 하락기 때 공격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2007년 당시 약 7달러에 육박했던 디램 가격은 0.5달러까지 떨어졌고 2009년 독일의 디램 반도체 업체 키몬다가 파산했죠. 그 후 잠시 평화가 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2010년 일본과 대만 기업들이 다시 설비 투자와 중산에 나서 2차전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2년 일본의 유일한 디램 업체 엘피다가 무너져 내렸죠. 일본 정부가 긴급하게 자금을 수혈해 회생시켰지만 2차 전쟁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현재 엘피다는 디램 산이 업체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돼 있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디램에서 42% 점유율로 1위에 올랐으며 낸드에서도 33% 점유율로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을 토대로 원가 경쟁력에서 우위 있다 보니 다른 업체들이 적자를 내도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승리의 여인이 되고 있습니다. 디램 반도체 이율은 경쟁사 대비 50%포인트나 높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원가 절감폭이 경쟁사 대비 3배 이상 확대돼 디램 마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분기 낸드 가격 급락으로 경쟁사는 적자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도 모바일과 가전 등에서 수조 원대 수익을 내고 있어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 삼성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태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한 자신감으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 원 투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설 투자액 48조 2천억 원 대비 12%나 많은 수준입니다. 삼성은 미국 내 발표에서도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초격차 기술력을 공헌하며 구체적인 양산 시기와 공정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선 1.4나노 카드를 꺼내 들며 업계를 놀라게 했죠.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시대를 열며 기술 우위를 확보한 데 이어 TSMC를 따돌리고 2027년 1.4나노까지 개발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쟁사들이 4세대 디램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5세대 10나노급 메모리를 양산하고 낸드 부분에서도 2030년까지 첨단을 쌓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미국이 더 크게 놀란 것은 2025년 차량용 메모리 1위 달성 부분입니다. 마이크론이 4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에 정면 승부를 걸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는 2015년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 첫 진입한 이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접어들면 자동차 한 대에 탑재되는 반도체는 수천 개로 늘어날 전망이라 마이크론이 장악했던 시장을 빼앗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의 뒤통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한 경쟁력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방산업계의 대표 효자 상품 중 하나인 K9 자주포. 이 K9이 최근 미군의 최신 포탄인 XM1155와의 호환성 시험을 통과해 세계 방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폭탄 6발을 쏘는데 단 44초도 안 걸리는 경이적인 발사 속도의 53km라는 긴 사거리까지. 안 그래도 잘 팔리던 K9에 대한 바이어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방산업계의 눈길을 사로잡은 시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지난 9월 미국 애리조나주 요마미 육군 성능평가 시험장에서 K9A1과 K18년 운반 장갑차의 호환성 시험을 겸한 시연회가 열렸는데요. 이번 시험은 최근 하나디펜스가 미 육군 전투능력개발사령부 군비센터 K10캣과 체결한 공동연구 개발 협정에 따른 것으로 K9 및 K12 미군 군수품과 호환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미 육군은 차륜형 자주포 성능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분기 시스템 공급을 받을 계획이기에 아주 중요한 시험이었지요. 이날 시험은 K10에 의한 미국산 포탄 자동 재공급과 포탄 사격 후 진지 이동,
급속 사격, 발사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등을 체크하는 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험에는 미군에서 기존 M1이 사용해 온 포탄인 M795는 물론 최근 개발된 XM1113 포탄도 사용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특히 훈련 마지막을 XM1113 발사로 장식할 예정이었기에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K9이 XM1113 포탄을 발사하는 것에 방산업계가 주목한 것은 이 포탄이 향후 미군의 야포에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올해부터 생산된 XM1113은 미 육군의 신형 155mm 야포탄으로 로켓을 이용해 추진하는 로켓 보조탄, 즉 흔히들 말하는 랩랩단이라 사거리가 40km 이상으로 미군의 최신 자주포인 M1299에서 발사 시에는 70km까지도 날아갑니다. 또한 정밀 유도 키트가 탑재돼 있어 랩탄의 단점 중 하나인 다소 떨어지는 정확도도 개선되었는데요. 이번 시험은 그 XM1113을 미국산 병기가 아닌 해외 병기로 시험한 첫 사례라 의미가 컸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가 기대한 대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우선 K10을 토한 포탄 자동체 공급은 미국산 포탄을 대상으로도 이상 없이 작동돼 포탄은 모두 K9에 정상적으로 탑재됐고요. 그 뒤 K9은 목표 지점으로 이동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탄을 발사 후 유율히 다음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잠시 급정차 후 360도 회전을 하는 등 기동성을 과시한 비급속 사격 능력을 테스트했는데요. 첫 탄 발사 후 8.27초 만에 다음 탄을 발사했고 두 번째 탄 발사 뒤 세 번째 탄 발사까지는 10초도 걸리지 않았으며 네 번째 탄과 다섯 번째 탄도 발사 간격이 10초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탄의 경우 발사까지 7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빠른 속도를 자랑했는데요. 탄 6개를 발사하는데 총합 43.29초밖에 소요되지 않는 경이적인 발사 속도를 미군과 방산업계 관계자들 앞에서 뽐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탄약 공급이 제때 이뤄지만 한다면 3분 동안 최대 24발의 포탄을 쓸 수 있다는 의미라 K9 몇 대만 있어도 목표 지점을 불바다로 만들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죠. K9 포탑을 기반으로 한 폴란드의 크라프 등이 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이러한 시험 결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두가 기다리던 역사상 최초의 비미국 신병기에 의한 XM1113 발사 시험이 진행되었는데요. 애리조나의 맑고 푸른 하늘을 향해 발사된 XM1113은 하늘 위로 솟아오르는 꽁무니에서 불꽃을 뿜어내 포물선을 그리며 다시 하늘 높이 날아 136초 동안 비행한 끝에 발사 지점에서 53.009k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기존 미군 야포에서 XM1113 발사 시 사거리가 40km라는 걸 생각하면 그것보다 13km를 멀리 날아간 거니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지요. 존 켈리 하나디펜스 USA 사장은 이번 시연은 K9 시스템의 확장된 사거리와 사격 및 기동성, 높은 발사율 외에도 K9과 K10 차량의 미국 군수 및 시스템과의 완전한 상호 운용성을 보여줬다며 공동 연구 개발 협정 목표를 모두 성공적으로 충족시켰다고 평했습니다. 이러한 켈리 사장의 평가가 자화자찬이 아닌 시험을 본 모두의 공통적인 의견임을 유튜브에 공개된 시험 영상 댓글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해당 영상을 보고 이게 폴란드군이 K9을 산 이유라고 댓글을 달았으며 호주에서도 저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댓글도 눈에 띕니다. 국내 네티즌 중에는 이제 자주포는 다 됐으니 야구만 잘하자는 장난스러운 반응을 남긴 분도 계셨는데요. 시험 결과가 좋게 나온 김에 미국도 K9과 K10을 도입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번 호환성 시험 통과는 K9의 성능 검증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향후 수출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K9이 미국에서 미군 포탄을 받아 K9M 사격 시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K9을 사면 포탄 등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된 XM1113의 성능 등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한 메리트인데요. 그러한 물자들을 받을 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병기 또한 필요하다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나토 등 친서방권 국가들이 K9을 사려고 할 이유는 더 많아질 겁니다. 하나 측도 이러한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미국 및 미국 방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영국의 자주포 획득 사업에 로키드 마틴과 팀 썬더를 구성해 K9A2 모델 기반 자주포를 낼 계획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K9A2에 사용될 고반응화 기술의 연구 개발이 작년 8월 완료된 걸 생각하면 아주 시기적절한데요. 고반응화포는 탄약 장전 과정이 100% 자동화돼 K9 1대당 탑승 인원을 기준 5명에서 3명으로 줄여
소규모 부대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발사 속도도 분당 9발 이상으로 빨라지게 합니다. 이를 기존에 알려진 K9의 장점과 함께 강력히 어필할 수 있다면 영국 시장 진출도 꿈이 아니지요. 또한 한화는 K9A2의 고반 응어포에 활용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군의 사거리 연장 자주포 사업에 자동화 포탑 솔루션을 제안할 방침입니다. 현재 미군은 자주포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사거리 연장 및 구경 증대, 자동화, 발사 속도 향상 등을 추진 중인데요. K9A1을 대상으로 한 미국산 포탄과의 호환성 시험도 그러한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거라 할 수 있습니다. K9A2에 비해 구형인 K9A1으로도 뛰어난 화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으니 향후 K9A2의 기술력을 활용 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건 안 봐도 비디오지요. 한편 K9이 세계 각국에 수출됨에 따라 한화는 K9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과 함께 올해 K9 유저 클럽을 발족했습니다. 발족 시기에는 노르웨이와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등 K9을 운영 중인 나라들의 대표단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는 그만큼 K9을 도입한 나라들의 K9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유저 클럽은 각국의 실전 운영 경험과 노하우 공유, K9의 운용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향후 K9의 운용과 교육, 정비 등 분야별 워킹그룹 투어를 통해 상호협력과 지원 방안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미국의 M1299 등 향후 K9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최신 자주포들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한화도 K9A2보다도 성능을 강화한 K9A3의 개발에 들어갔는데요. 아직은 구상 단계지만 K9A3의 사거리는 최소 M129와 동급인 70km, 최대 100km 7까지 늘어날 계획입니다. 분당 최대 발사 속도도 고반응 포탑 기술이 사용된 K9A2보다 빠른 10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AI 기술을 기반으로 무인 운용 또한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는 유사시 전투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다목적 무인 차량과 무인 수색 차량, 폭발물 탐지 제거법,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장치 등의 무인 체계 개발을 선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화 디펜스의 기조와도 맞아떨어집니다. K9의 무인 운용을 가능하게 해줄 핵심 기술은 AI를 통한 사격 통제 기술과 원격 주행 기술인데요. K9의 무인 운용을 가능하게 해줄 핵심 기술은 AI를 통한 사격 통제 기술과 원격 주행 기술인데요. 어느 정도 검증이 이뤄진 만큼 이를 K9과 같은 무한궤도 병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아리온스맷 또한 K9과 마찬가지로 미군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능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달 6일 미 국방부가 주관하는 해외교전 증시험 대상 장비로 선정돼 빠르면 연말부터 성능 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군용 무인 차량이 미국에서 주최하는 성능 시험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인데요. 이는 국내 무인 체계 기술이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향후 진행될 성능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한화의 AI 관련 기술은 군용으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는 것이 입증되는 셈인데요. 이를 향후 K9에 적용하게 된다면 세계 방산업계의 각광을 받게 될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겁니다. 아리오스맷의 최대 통신거리가 현재 기준 1.1km임을 고려하면 이를 대폭 개선할 시 향후 K9 운용에 있어서도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안 그래도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게 자주포의 무서운 점인데 자주포보다 최소 몇 킬로미터는 더 떨어진 곳에서 원격 조종이 가능해진다면 아군 인명피해 우려 없이 원거리에서 적진을 초포화한다는 유사 이래 모든 군사 조직들이 꿔왔던 꿈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K9A3의 사거리가 우리의 희망대로 100km까지 달하게 된다면 이러한 장점과 시너지를 일으켜 사상 최강의 원거리 공격용 병기가 탄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지죠. 이러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K9A2의 성공은 필수. K9A2 기반 자주포가 도전하게 될 영국의 자주포 획득 사업은 2025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K9A2가 합격표를 받는다면 K9의 앞길도 지금까지와 같은 탄탄대로가 될 겁니다.